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국화와 칼, 오늘은 5번째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문화의 틀을 루스 베네딕트라는 문화인류학자의 시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네, 오늘은 5장입니다. 과거와 세상에 빚을 진 사람이란 제목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읽습니다. 영어에서는 곧잘 과거를 물려받은 자, heirs of the ages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 말에 표현되었던 자신감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극심한 경제적 위기로 다소 무뎌지긴 했으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부채의식을 덜어준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동양의 여러 나라 국민은 완전히 반대다. 그들은 과거에 빚을 진 사람들이다. 서양인이 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동양인에게는 숭배가 아니다. 또한 조상 숭배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조상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일체의 과거에 지고 있는 큰 채무를 인정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더구나 동양인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 접촉 모두가 현재 그의 채무를 증대시킨다. 그의 일상적 의사결정과 행동은 틀림없이 부채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 기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소중히 양육되고 교육을 받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단순한 사실까지도 모두 세상의 덕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서양인이 이 세상에 대한 부채를 지나치게 경시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의 행동 동기를 불충분하다고 느낀다. 덕이 있는 일본인은 미국인처럼 그 누구의 은혜도 입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의란 조상과 동시대인을 포함하는 거대한 채무의 망상, 조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양과 서양의 극단적 차이를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이런 점에서 일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 중 알게 된 그들의 극단적 자기 희생이나 우리로서는 화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곧잘 화를 내는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남에게 빚이 있는 사람은 매우 화를 잘 내는 법인데 일본인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또한 이런 채무가 일본인에게 갖가지 큰 책임을 지게 한다. 일본어에도 영어의 obligation, 즉 책무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말들은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다. 그 말들의 고유한 의미는 문자 그대로는 영어로 번역할 수 없다. 그 말들이 표현하고 있는 관념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채무를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채무를 나타내는 어블리게이션에 해당하는 일본말은 언이다. 이게 언이 한문으로는 은입니다. 은혜, 그럴 때 은입니다. 관용적 일본어인 이 말은 obligation, loyalty, 한문으로는 충성, kindness, 친절, love, 애 등 여러 가지로 영역되지만 모두 원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만일 언이라는 말이 여기서 언이라고 제가 읽는 건 계속 은입니다. 은혜할 때 말이 정말로 love나 obligation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본인은 어린 아이에게도 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법은 옳지 않다. 또한 언은 로열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일본어에서 충성은 다른 몇 가지 말로 표현되는데 결코 언과 동의어는 아니다. 언의 여러 용법을 모두 관통하는 의미는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부담, 채무, 무거운 짐이다. 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언을 받는다. 윗사람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과 동등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언을 받는 행위는 불쾌한 열등감을 준다. 일본인이 나는 누구에게서 언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는 의미다. 따라서 그들은 채권자나 은혜를 베푼 사람을 언진, 영어로 한문으로 은인이라고 부른다. 언을 잊지 않는 일이 순수한 헌신적 애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언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짧은 이야기는 언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예다. 이것은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일화다. 하치는 예쁜 개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곧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가 그 집의 아이들처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허약했던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매일 아침 직장에 나갈 때에는 전차 정거장까지 배웅을 갔으며 저녁에 돌아올 때에도 다시 정거장으로 주인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치는 그것을 모르는지 날마다 주인을 찾았습니다. 늘 정거장에 가서 전차가 도착할 때마다 나오는 많은 사람 속에서 주인이 있나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 주인을 찾고 있는 늙은 하치의 모습을 날마다 정거장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교훈은 애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충성심이다. 극진히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은 어머니에게 받은 언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치가 주인에게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순수한 헌신적 애정을 그가 어머니에게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은 특별히 그의 애정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의 어머니가 갓난 아이 적에 그에게 해준 모든 일, 소년 시절에 갖은 희생, 성인이 되었을 때 그를 도운 모든 일, 단지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어머니에게 지고 있는 모든 빚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은 이런 채무를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그것은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빚이다. 그런데 미국인은 사랑이란 의무에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우선이자 최대의 채무인 천황의 온, 이걸 한문으로 이제 황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최우선이자 최대 채무인 천황의 온을 일컫는 경우 온은 항상 무한한 헌신이란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천황에 대한 채무로서 사람들은 황은을 무한한 감사로 받아들인다. 일본인은 이 땅에서 태어나 안락한 생활을 누리며 자기 신변에 크고 작은 일이 잘 되어 간다고 느낄 때 언제나 그것을 한 사람이 내려준 은혜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모든 역사 시대에 일본인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소속하는 세계의 최고 윗사람이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방 영주, 봉건 영주, 쇼군 등으로 변했다. 오늘날엔 그것이 천황이다. 그러나 윗사람이 누구인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몇 세기에 걸쳐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인의 습성 속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정서를 천황에게 집중시켜 왔다. 일본인 특유의 생활 양식 속에서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편애의 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황은을 증대시킨다. 즉
전쟁 중 전선의 군인에게 천황의 이름으로 나누어 준 한 개비의 담배는 병사들 하나하나에게 천황의 언을 강조했다. 출격에 앞서 병사들에게 나누어 준 한 모금의 삭개는 다시금 황혼을 깊게 아로새겼다. 일본인의 말에 따르면 카미카제 자살기 조종사는 누구나 황은에 보답하고 있었던 셈이다. 일본인은 태평양의 어느 섬을 지키다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옥쇄한 부대의 병사들도 모두 천황의 무한한 언에 대해 보답한 것이라 주장한다. 여기서 나온 카미카제란 단어에 대한 설명은요, 카미카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듯이 신풍입니다. 원나라가 일본을 2차 침략, 2번 침략했을 때 태풍이 불어서 원나라의 함대, 고려와 합동작전했던 함대가 격퇴되는 그런 바람을 카미카제, 신풍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세계 2차 대전 말기에 편성된 항공기를 타고 자살하는 특공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옥쇄한 부대의 병사들이라고 했는데, 구슬이 아름답게 부서지듯이 명예나 충의를 위해 서슴없이 죽는 것을 옥쇄, 옥은 구슬 옥자고요. 쇠자는 그 분쇄하다 그럴 때 쇠자입니다. 일본인은 천황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언을 입는다.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언이 있다. 이는 동양의 유명한 효행 사상의 기초가 된다. 부모는 아이들에 대해 대단히 권위적이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 또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권위적이다. 그러나 독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독일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강요한다. 일본인은 동양적 효행의 해석에 대단히 현실주의적이다. 일본에서는 자식을 도봐야 부모의 은혜를 안다라는 속담이 있다. 즉, 부모의 언은 부모로부터 받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보살핌과 수고다. 일본인은 조상 숭배 대상을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최근의 조상만으로 한정한다. 이런 사실은 일본인에게 자신이 유년 시절 조상들에게 현실적인 신세를 졌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물론 어떤 문화에서든 모두 양친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무력한 어린아이일 때가 있고, 성인이 되기까지 의식주를 제공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인은 미국인이 이 사실을 경시하고 있다고 통감한다. 그리하여 어느 문필가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부모의 언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기껏해야 부모에게 친절을 다하라는 정도의 말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아이에게 언을 베풀지 않고 방임할 수는 없다. 자식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사람은 부모가 자신을 키워준 것과 같이 또 그것보다 잘 아이들을 양육함으로써 부모에게 받은 언의 일부를 갚는다. 자식에 대한 의무는 부모의 언 속에 포섭된다. 일본인에 대한 교사와 주인에 대해서도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인은 또한 교사와 주인에 대해서도 특수한 언을 느낀다. 그들은 모두 무사히 세상살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다. 따라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뭔가를 부탁하면 원하는 것을 듣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죽은 후에라도 어린 아이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이자가 붙는 것처럼 부채는 더욱 불어난다. 어떤 사람에게서 언을 입는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일본인이 잘 쓰는 표현에도 나타나듯이 사람은 언의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다. 그것은 대단한 짐이다. 또한 언의 힘은 항상 개인적 기호를 짓밟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채무의 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큰
불쾌감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또 자신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일본에서 계층 제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계층 제도의 부수적 관습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은 그 도덕적 채무를 서양인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할 수 있다. 어느 윗사람이 선의를 베풀었을 경우에는 한결 행하기 쉽다. 일본어에는 윗사람이 사실 그 식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증거가 있다. 일본어에서 아이, 이건 사랑애입니다. 아이라는 말은 love를 의미한다. 지난 세기의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love의 번역어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유일한 일본어가 아이였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성서를 번역할 때 이 말을 사용하여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나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표현했다. 그런데 아이는 특히 식객에 대한 윗사람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다. 서양인은 그것을 온정주의, 페이터널리즘이라고 느낄지도 모르나 일본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애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현대 일본에서 아이는 아직도 위에서 밑으로 베푸는 사랑이란 엄밀한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향이나 카스트적 차별을 타파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에는 대등한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 문화의 특수성이 언의 부담을 가볍고 지기 쉬운 것으로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본에서 감정을 상하지 않고 언을 입는 것은 행복한 경우이다. 일본인은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언을 받음으로써 보답에 빚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사람에게 언을 베푼다는 말을 한다. 그것에 가까운 영어 표현은 타인에게 무엇을 강제한다. imposing upon another 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imposing이란 단어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반해 일본에서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또는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인연이 먼 사람에게 뜻밖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일본인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한다. 일본인은 이웃사람이나 예부터 정해진 계층적 관계에서는 언을 받는 번거로움을 알면서도 기쁘게 그 번거로움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상대가 단순히 아는 사람이거나 자신과 대등한 사람인 경우에는 언을 받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언의 결과에 휩쓸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일본의 어느 거리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모인 군중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단지 자발성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제 멋대로 참견하면 그 사람에게 언을 입히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메이지 이전의 유명한 법령 중에 싸움이나 말다툼이 났을 때 불필요한 참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 경우 분명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무언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받는다. 도움을 베풀면 상대가 자신에게 크게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할 법도 한데 반대로 도움을 베풀지 않으려 애써 조심한다. 더욱이 형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경우 일본인은 언에 휩쓸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이제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에게 단지 담배 한 개비를 얻어 피워도 일본인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리고 그런 경우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중한 화법은 기노도쿠, 곧 독이 있는 감정, 기노도쿠군요이다. 어떤 일본인이 나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얼마나 좋지 않은 느낌인가를 확실히 말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오늘 입었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노도쿠는 때로는 Thank you,
담배를 얻어서 때로는 I'm sorry 유감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때로는 I feel like a hell 면목 없습니다. 이처럼 과분한 대우를 받아서 라고 번역된다. 기노도쿠는 이상의 모든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중 어떤 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어에는 감사하다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언을 받아 마음이 편치 않음을 표현하는 화법이 있다. 그중 일반적으로 대도시 백화점에 사용하는 아리가또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Oh, this is difficult things 를 의미한다. 일본인은 보통 이 쉽지 않은 일이 손님이 물건을 삼으로써 그 상점에 주는 크고도 대단한 은혜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일종의 인사말이다. 이 말은 선물을 받았을 때 쓰기도 하고 그 밖에 수많은 경우에 쓰인다. 보편적으로 감사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 밖에 몇 가지 단어 역시 기노도쿠처럼 은혜를 받아 곤란하다는 심정을 표현한다. 상점 주인은 대체로 스미마생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 즉 나는 당신에게 오늘 입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경제 조직 아래에서 나는 당신에게 입은 오늘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입장에 놓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다. 스미마생을 영어로 옮기면 thank you, I'm grateful 또는 I'm sorry, I apologize가 된다. 예를 들어 거리를 걷다가 바람에 날아간 모자를 누군가가 쫓아가 주워줬다면 다른 감사의 말보다 이 말을 즐겨 쓴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모자를 되돌려 줄 때 당신은 예의 바르게 그것을 받으면서 느끼는 마음속의 괴로움을 고백해야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오늘 베풀었지만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쪽에서도 오늘 제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꺼림칙하지만 사죄하면 약간은 마음이 편해진다. 감사를 나타내는 말 중 스미마생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리라.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은 모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자. 그 이상은 나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일본인이 감사의 뜻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말은 갖다짓게나이다. 이 말은 모욕, 면목 없음을 의미하는 한자로는 욕 혹은 괴로 표현한다. 여기 책에 그 한자 음독이 없이 나와 있어서요. 이 한문 자체만 있는데 이게 한문이 좀 어려운 한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앞에가 욕될 욕이 나와 있고요. 뒤에 한자가 돌외로 읽기도 하고 돌무더기 괴로 읽기도 하는 한자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읽으면요, 이 문장을 이 말은 모욕, 면목 없음을 의미하는 한자로는 욕, 외 혹은 괴로 읽는 로 표현한다. 이 말은 나는 모욕을 당했다와 나는 감사하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어 사전에는 당신은 당신이 받은 각별한 은혜에 의해 욕을 당하고 모욕받았다. 당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을 이게 하이픈이 있어서요. 문장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 중간 해설글을 빼고 당신은 당신이 받은 각별한 은혜에 의해 욕을 당하고 모욕을 받았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풀이되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당신은 언을 받음으로써 느끼는 부끄러움을 입으로 솔직히 고백한다. 그런데 바로 이 치욕을 의미하는 하지, 이게 수치할 때 그 취자입니다. 하지는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갖다짓게나이, 즉 나는 모욕을 당했다는
지금도 전통적인 상인이 손님에게 예의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또한 손님이 외상을 할 때 쓰기도 한다. 메이지 이전의 소설에는 이 말이 자주 나타난다. 궁중에서 하녀로 봉사하다가 영주에게 첩으로 발탁된 신분이 천한 아름다운 소녀는 영주에게 갖다 짓게 나이라고 말한다. 즉 저는 황공하게 이와 같은 옷을 입게 되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영주님의 자비가 두렵습니다. 결투를 한 사무라이가 당국의 무죄 판결로 풀려 나올 때에도 갖다 짓게 나이라고 말한다. 즉 나는 이와 같은 언을 입게 되어 면목을 잃었습니다. 이런 천한 위치에 몸을 두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신에게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미다. 이와 같은 표현은 어떤 개괄적인 논의보다 언의 의미를 더욱 잘 말해주고 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상반된 감정을 품으면서 언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계 구조에서 언이 내포하는 커다란 채무는 때로는 사람들을 자극시켜 전력을 다해 은혜를 갚게 만든다. 그러나 채무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이어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은혜를 본 사람이 얼마나 화를 내기 쉬운가는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의 유명한 소설 보짱 속에 선명히 묘사되어 있다. 주인공 보짱은 시골의 작은 읍의 학교 교사로 처음 취직한 도쿄 출신 젊은이다. 보짱은 곧 동료 교사 대부분이 속물이어서 이들과 같이 지내기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보짱은 한 젊은 교사와 친해진다. 언젠가는 둘이서 거리를 거닐 때 보짱이 고슴도치라고 별명을 붙인 그 교사가 보짱에게 빙수를 한 그릇 사준다. 고슴도치는 빙수값으로 1전 5리 1센트의 5분의 1 정도를 지불한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다른 교사가 고슴도치가 보짱을 좋지 않게 말했다고 고자질한다. 보짱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고슴도치에게 받은 언이 마음속에 걸린다. 그런 놈에게서 빙수 같은 하찮은 것이라도 언을 입었다는 건 내 체면이 깎이는 일이다. 일전이든 오리이든 내가 이런 언을 입었다면 마음 편히 죽을 순 없다. 중략. 내가 거절하지 않고 그의 언을 받은 것은 그를 온전한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내 빙수값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우기지 않고 나는 언을 받고 감사해야 했다. 그것은 돈으론 살 수 없는 답례다. 지위도 없고 관직도 없지만 나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이다. 독립된 인간이 언을 호의로 받아들이건 100만 원보다도 더한 다시 읽겠습니다. 독립된 인간이 언을 호의로 받아들이는 건 100만 원보다 더한 보답이다. 나는 고슴도치에게 1전 5리를 쓰게 하고는 100만 원보다 더 값진 답례를 치른 셈이다. 다음 날 그는 고슴도치의 책상 위에 1전 5리를 내던진다. 그것은 빙수 한 그릇의 언을 갚은 뒤라야만 두 사람 사이의 당면 문제, 즉 고슴도치가 보짱을 모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주먹 다짐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친구 사이가 아닌 이상 우선은 그 언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처럼 사소한 일에 관한 신경감이나 쉽게 상처받는 현상은 미국에서는 젊은 폭력배들의 기록이나 신경쇠약증 환자의 병력 기록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것은 미덕이다. 일본인이 이처럼 극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비평가들은 보짱을 신경질적이고 수정처럼 순수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는 인간이라고 평한다. 저자 또한 보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사실상 비평가들은 항상 주인공을 작자 자신의 초상화라고 인식한다. 이 소설은 높은 덕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입은 사람이 자신의 감사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알맞은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오직 온전한 인간에게서만 언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은 그 당시 이제 194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장은 화를 내면서 고슴도치 온과 늙은 유모로부터 오랫동안 받아왔던 언을 비교한다. 이 노파는 그를 맹목적으로 사랑했다. 노파는 그의 가족이 누구 하나 그의 진가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곧잘 과자나 색연필 등 자그마한 선물을 살짝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한 번은 3원이나 되는 큰 돈을 준 일도 있었다. 나에 대한 그녀의 끊임없는 관심은 나로 하여금 뼛속까지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3원을 받아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을 빌리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갚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가 고슴도치에게 받은 언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비교하여 독백하고 있듯이 나는 그녀를 나의 분신처럼 생각한다 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말은 언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아무리 불편한 감정을 가졌더라도 언진, 한문으로 은인입니다. 언진이 실제로 자기 자신인 한, 즉 그 사람이 나의 계층적 조직 속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바람 부는 날 모자를 집어준 경우처럼 나 자신도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되는 일이든지 혹은 나를 숭배하는 사람일 경우에 한해서는 일본인은 안심하고 언을 입는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언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 부채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것을 불쾌하게 느끼는 것이 훌륭한 태도다.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든 언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귀찮은 일이 생긴다. 그 좋은 예가 최근 한 잡지의 신상상담란에 실려 있다. 미국 잡지의 시련에 대한 충고 Advice to the Lovelorn에 해당하는 이 난은 도쿄 정신분석 잡지의 인기 기사다. 기사에 실린 충고는 프로이트적이 아니라 완전히 일본적이다. 제법 나이든 남자가 이렇게 질문한다. 저는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아버지입니다. 아내는 16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서 저는 재혼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은 저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8년 전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약간 떨어진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저는 3년 전부터 밤거리 여자 괄호 열고 술집에 계약되어 있는 창부 괄호 닫고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신세 타령을 듣고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적은 돈을 들여 몸값을 갚아주고 집에 데려와 예의범절을 가르쳐 식모로 머물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감탄할 정도로 절약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이가 이걸 알고는 저를 남대하듯 합니다. 저는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부모가 사정을 알고는 어쨌든 그녀도 나이가 나이니까 돌려보내 주었으면 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모를 찾아뵙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는 무척 가난했지만 그녀를 믿기로 돈을 뜯으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딸은 죽은 셈 치고 있으니까 그녀를 이제까지처럼 집에 두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저의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아버지와 딸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때로는 고향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그녀가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오랜 지병이 있어 이제 1, 2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침을 받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여자가 이전에 한번 밤거리 여자가 된 것은 환경 탓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선량하며 그녀의 부모도 절대로 돈을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화답자인 일본의 의사는 이것을 노인이 자식들에게
너무도 과중한 언을 입혔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다. 당신의 사연과 같은 사건은 주위에서 거의 매일처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당신은 저에게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의 회답을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당신에게 약간 반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견디신 것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을 자식들에게恩을 베푼 것으로 여기고 현재 당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활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의지가 대단히 약한 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자를 얻고 싶다면 자식들에게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독신 생활을 계속했다면 했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恩을 베푼 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恩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므로 자식들에게 불평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성욕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당신에게 성욕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의 자식들도 분명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이상적인 아버지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배반당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식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고 있으면서도 부친의 욕구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짓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자식들은 그것과 다른 생각, 위에 말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생각은 아무래도 일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와 부모가 선량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선악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량한 인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기 딸을 죽을 날이 가까운 남자의 첩으로 내주고도 잠자코 있는 그 여자의 부모를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딸이 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얼마간의 돈 아니면 이익을 요구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망상입니다. 자식들이 그 여자와 부모가 재산을 노리고 있지 않은가 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부모는 분명히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취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1. 완전한 인간, 괄호 열고 완전히 완성되어 무엇 하나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당신의 인정이 허락하지 않겠지요. 2. 범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범인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체면이나 거칠애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이상적 인간이라 생각하는 자식들의 환상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재산에 대해서도 빨리 유언장을 만들어 그 여자의 몫과 자식들의 몫을 정해 놓으십시오. 결론적으로 당신은 나이가 많아 필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차츰 어린 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이성적이라기보다 오히려 감정적입니다. 당신은 그 여자를 시궁창에서 구해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은 어머니 대용으로 그 여자를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어머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에게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편지는 언행간의 몇 가지를 말해준다. 설령 것이 자녀일지라도 일단 누구에게 과도하게 무거운恩을 입히는 길을 택했다면 상당한 장애에 부딪힐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방침을 변경할 수 없다. 그는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식에게恩을 베풀기 위해 아무리 큰 희생을 치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후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오늘 현재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식들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가 최초의 방침을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반당한 것이다.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했던 동안 자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장성한 자식들이 특별히 자신을 걱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바보스러운 일이다. 자식들은 그 대신 다만 오늘 입었다는 사실만을 의식한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인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머니를 잃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는 당연히 만년에 자식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식들이 반대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금전거래로 바꿔본다면 일본이 생각하는 바를 잘 알 수 있다. 금전관계에서라면 미국에서도 같은 태도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물어가며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쳐보자. 우린 틀림없이 그 아버지에게 자식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는 문제로 바꿔보면 우리는 담배 한 개비를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하지 않고 수치 운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인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오늘 입혔다고 말할 때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보장이 보잘것없는 빙수 한 그릇의 채무를 그처럼 과대시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인은 빙수 가게에서 신세를 진다든지 어머니를 잃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오랫동안의 헌신이라든지 하치처럼 충실한 개의 헌신 등을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척도로 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인은 그렇게 한다. 사랑, 친절, 너그러운 마음 등은 미국에서는 부수적인 데다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존중받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행위를 받은 사람은 채무자가 된다. 일본인이 잘 쓰는 속담이 있다. 오늘 받는 데에는 더없이 타고난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네, 이상으로 제5장을 읽었습니다. 5장은 제목이 과거와 세상에 빚을 진 사람이라는 장이었습니다. 다음에는요 6장이 아주 짧아서 6장과 7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